네, 오프닝벨 2부가 활짝 열렸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요 한치호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오늘, 잊지는 못했어요. 제가 어제는 선거. 맞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잠을 좀 설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설친 게 아니라 아주 홀딱 샜습니다. 아, 이게 저도 이야기 네. 듣기로는 뭐 1시 정도면, 새벽 1시 정도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 당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네. 다들 예측했고, 네네. 그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출구조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셨겠지만 뭐 네. 그 선투표를 하신 분들이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현장 투표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출구조사가 두 갈래로 나눠지는 바람에 좀 뭐 이렇게 보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뭐 출구조사 결과는 방송 3사건은 맞췄다 그러는데 JTBC 같은 경우는 반대로 맞히는 바람에 그런 네네. 게 났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참 쉽지 않구나 통계를 하고 여론조사하는 것도 쉽지 않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요.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재밌는 현상을 한 가지 좀 봤는데요. 네. 뭐 제가 이제 선거 다 끝났지만 이제 재미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양쪽 그 뭐 선거 끝나고 나면 양쪽에서 그 많은 분들 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막 개표 상황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네. 민주당 분들은 파란색 잠바를 안 입으셨더라고요. 오. 근데 국민의힘 분들은 다 빨간색 잠바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는 그 점에서 좀 양쪽이 좀 차이가 나지 않았는가 좀 그 생각을 제가 제일 먼저 하게 됐어요. 네네.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 안철수 전 대표 같은 분은 이제 국민의힘에 와서 이제 축하해주면서 그분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니까 이제 양복을 입으셨고 네네. 이제 당선자도 양복을 입으셨는데 다른 분들은 다 빨간 양을 입으셨더라고요. 반면에 민주당 분들은 파란색 그 잠바 선거 잠바를 입으신 분이 잘 눈에 안 띄더라고요. 오, 의외네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미리 그냥 포기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갖게 되는 상황인데 네. 출구조사 보고 뭐 잠깐 즐거워하긴 했지만 제가 시간을 보니까 12시 40분, 그러니까 0시 40분부로 완전히 이렇게 크로스, 네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계속 그 차이가 나는데 그 뭐 잘 보셨겠지만 0.78%한 23만 표 정도 차이로 지금 당락이 결정됐기 때문에 네. 아주 근소했죠.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정말 국민의 그 심판은 무섭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에다가 힘을 몰아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다가 표를 다 주신 것도 아니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그러니까 여야가 바뀌는 이런 순간에 다 똑바로 잘해야 된다. 잘못하면 바로 바뀔 수 있다. 맞아요. 이거는 뭐 저기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신 것 같고 네. 죄송합니다만 사실 그 이재명 후보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를 했죠. 왜냐하면 현 정부의 그 부동산 그 정책이나 뭐 이런 정책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고 계신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현 정부를 부정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 이제 선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어려움 속에서도 뭐 이재명 후보는 이 정도 했으면 완전히 선전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네. 윤석열 후보 측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측에서도 뭐 낙승할 거로 뭐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당선될 줄 몰랐다. 아슬아슬하게 맞아요. 정말 간이 쫄아들으셨을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인데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네. 국민께서 지금은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한테 표를 줘서 당선시켰지만 네. 국민의힘도 앞으로 5년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바로 심판하겠다라는 말을 거죠. 국민들이 경고하신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바로 오늘부터는 이제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6월 1일 날이 지방선거 네네. 체제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지방선거 단체장들이 지난번에 뭐 박원순 오거돈 그분들 그 성추행 그 사건 때문에 네네. 바뀐 거 말고는 거의 다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이번에 투표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지역은 민주당이 졌어요.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보시면 이제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또 치열한 지방선거의 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아마 윤석열 후보도 당선됐지만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내일은 현재 공약 중에서 네. 당선인 공약 중에서 실제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지금 많은 방송이나 언론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그냥 그 말 립 서비스가 아니라 네. 제대로 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네. 제가 정리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이 시간에는 또 한치호 위원님 다시 모셔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좀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좀 말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피치가 이제 러시아 신용 등급을 C로 강등을 했습니다. 이게 국가 부도에 임박했다. 이렇게 봐도 될 제가 법한데요. 화요일 날 이런 네. 말씀 드렸었잖아요. 네네. 러시아가 디폴트를 맞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데 네네. 그게 뭐 3월 16일이다 아니면 또 일각에서는 4월 16일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네네. 피치가 B에서 C로 6단계를 낮춰버렸어요. 맞아요. 네. 그냥 한두 단계 낮추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6단계를 6단계. 낮춰버렸는데 지금 중요한 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이 2월 24일 날인가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오늘 3월 10일이면 지금 한 15일, 한 보름 정도 가까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그 수도를 지금 점령을 못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러시아의 국방력 정도면 뭐 우크라이나 정도는 그냥 금방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생각했는데 네. 이게 의외로 이제 장기전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네. 2월 24일 날 이후에 12단계를 지금 내려버렸어요. 피치에서. 이러다 보니까 네네. C 등급 상태면 이제 좀 있으면 D는 국가 디폴트고요. 그쵸. C는 이제 부도 직전 상태니까 그쵸. 아마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겠지만 외환위기 때도 우리나라 국가 그 신용 등급이 왕창 떨어지면서 그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맞습니다. 또 국채 발행도 어렵고 신용도가 되는 것 때문에 많이 신경 썼는데 네네. 지금 러시아가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지금 아마 그 국제 결제 시스템망에서 이제 일부 빠져나가게 돼 있고 여기에 또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라 벨라루스도 지금 그 전쟁에 참여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스위프트 코드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또 취했어요. 네. 그럼 러시아 옆에 벨라루스가 이제 우크라이나 옆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국가가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물론 러시아가 더 큰 나라겠지만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맥도날드도 영업을 철수한다고 맞아요. 하고 그다음에 뭐 그 별다방도 철수한다고 그쵸, 스타벅스 그쵸. 철수한다고 하니까 미국 기업들도 네, 기업들이 다 대부분이, 철수한다고 하니까 서방 기업들이 철수한다고 하니까 뭐 뉴스 그 사진 외신 사진 보시면 햄버거 사려고 줄 서 계시고 슈퍼마켓에 외국산 물건들이 텅텅 비게 되고 맞아요. 이런 일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햄버거 가게 그쵸. 햄버거를 못 먹는다는 국민들 불만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생필품 살 수 없다면 불만 또 엄청나게 네. 생기시겠죠. 그래서 아마 이게 러시아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긴 한데 아무튼 러시아가 신용등급이 이제 C에서 더 이제 국가 디폴트까지 맞이하게 되면 아마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도 뭐 그 국방력으로 힘을 갖고 하겠다고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요.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뉴스를 보니까 외신 들어온 뉴스 보시면 터키에서 러시아 외무장관하고 우크라이나 외무장관하고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협상을 좀 벌인다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지난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전쟁은 바로 끝날 전쟁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 좀 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고 네네.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좀 장기전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하면 제일 걱정되는 건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 문제겠죠. 그렇죠.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도시락면. 어.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도시락면 맞아요. 이거 맞아요.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초코파이. 아. 러시아 수출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이 일단 타격이 먼저 올 것이고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가 러시아 전체 한 22.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현대자동차도 국제 글로벌 그 판매의 약 7 내지 8%가 러시아가 비중을 네네네.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건 그 받을 것이고 삼성전자도 핸드폰이 한 30% 정도 러시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거기도 당연히 그 차지를 빚게 될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기업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유학 가 계신 우리 그 유학생들이나 교민 여러분들도 송금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맞습니다. 겪으실 것 같아요. 바로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끊임없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대선 그 개표 방송 새벽 5시, 4시까지 끝까지 보셨듯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좀 보셔야지만이 정확하게 투자의 방향도 잡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압박
압박의 뭐 연장선 결과랄지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역으로 서방 국가나 또 우리나라 뭐 이런 기업의 손해로 이어질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조금 해결이 좀 진전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자, 이러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제 번진 유로존이 또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온다. 요런 또 그 기사를 가져오셨는데 네. 이게 에너지 전쟁으로 조금 번질 우려가 있다. 요런 말씀이시죠. 우리가 지금 식량 전쟁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짜장면이 10,000원 될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왜냐면 네네. 밀가루를 거의 전량 다 수입하고 짜장면을 볶기 위해서 식용유 하는데 그 식용유를 만들어내기 위한 콩도 다 수입하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10,000원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이제 에너지 전쟁은 이제 본격적인 게 된 거죠. 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가스를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예.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그 아시다시피 니켈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네. 거의 뭐 니켈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맞죠. 니켈이 전부 다 네네. 전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다행히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중동 국가들이 그 석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네. 뉴스가 나오면서 그 배럴당 가격이 약 한 110달러 선으로 내려가니까 지금 맞습니다. 시황도 보시다시피 네. 현재 그 주가가 지금 미국 주가가 좀 올라갔고 우리나라 주가도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측면이고 네, 맞습니다. 그 제재를 하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이 그 에너지를 수입하는 걸 전부 거절하고 있는데 네. 대체 에너지를 만든다고 하지만 네. 대체 에너지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쉽지 아니거든요. 않죠. 네. 저도 그 외국 기업에서 그 의뢰를 받아가지고 네네. 국내 에너지 기업들 조사를 좀 해준 경험이 네. 있는데 보면 풍력 발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 풍력 발전을 하겠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 한 개 도 우리나라에 뭐 경상남도, 전라남도 한 개 도 전체 어민들이 들고 일어나요. 왜냐하면 어장은 먼 곳에도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전부 다 일어나게 네네. 돼서 이 풍력 발전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쉽지 않죠.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 발전도 네. 뭐 현 정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셨지만 산림을 깎아서 뭐 하고 있다. 뭐 맞아요. 새만금에다가 그 물 위에다가 하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냐 뭐 네네. 했는데 태양광도 아시다시피 일정 기간 지나면 그 판넬을 또 교체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에너지를 받아서 이 에너지를 전력으로 또 전환시키는 열의 에너지를 전력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 비율도 아직 우리나라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가장 많이 발전돼 있어요. 이거 대체 에너지가 발전된 독일 같은 경우 네. 태양광 판넬은 독일이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왜냐하면 네. 워낙에 가스를 많이 썼으니까 맞습니다. 거의 전환된다고 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지금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으로 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유럽 국가들이 겨울이 가고 이제 봄으로 오니까 난방 수요가 이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스 에너지 수입의 제한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는 계절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소비도 줄어들게 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많이들 우려하고 계신데요. 서서히 조짐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화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도 좀 허리띠를 좀 졸라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뭐 에너지나 원유 가격 상승함에 따라서 대체 에너지가 조금 확실한 대체제가 될까 싶었는데 또 그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반도체 난도 다시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되면 자동차 가격도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물가가 다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는데 자동차 가격은 특히 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렇죠. 자동차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해갖고 뭐 네. 지금 자동차 신차를 받으려면 1년 반 걸린다. 외국의 경우 맞아요. 5년까지 걸린다고 지금 맞아요. 하는 경우가 네네.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팔라듐의 한 44%를 점유하고 있고 네. 우크라이나가 네온가스의 한 70%를 오.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네. 그렇게 되면 결국 기본적으로 전쟁하고 있는 두 나라가 지금 수출을 못하고 생산을 못하고 있는 원자재가 반도체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 반도체 생산을 못하면 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당연히. 현상이 네. 이루어지게 되고 있고요. 제가 아침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 벌써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회의를 또 개최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그 화상으로 아마 참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중서부에 제조업체가 살아나고 있고 삼성이 공장을 세워줘서 고맙다. 삼성전자 사장도 여기 지금 현재 들어와서 회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결국 여기 이제 모든 부분에 들어가면 이 반도체 TSMC 대만 또 TSMC.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맞습니다. 결국 미국이 대만을 철저히 지키는 방어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네네.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 어느 한 곳이 그 안전한 게 아니라 그 반사 이익도 있고 네. 또 반사 이익을 보는 반면에 또 거기에 어떤 위험성도 처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중국이 사실 이제 러시아 편을 보이지 않게 지금 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네. 미국이 계속 이렇게 편을 들어주게도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중국도 제재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좋아, 우리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가 치열하게 으르렁거리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 네. 이런 상황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그 피해는 세계 국민들한테 다 오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걱정스러운데 아무튼 반도체라는 계속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반도체 주가가 잘 오르지 않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반도체 주를 갖고 있는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시장으로 이제 반도체 또 뭐 IT 관련주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있잖아요. 요런 게 이제 행보가 조금 묘연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지금 뭐 보시다시피 뭐 10만 전자 된다고 그랬다가 지금 네. 7만 이제 겨우 7만 전자, 6만 전자 왔다 갔다 네, 하고 맞습니다. 있다는데 저도 갖고 있는데 좀 손해를 좀 현재는 손해 상태인데 그렇죠. 뭐 장기적으로 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투자하는 적이라서 괜찮은데 네. 마음은 열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이런 상황에 속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간을 설정하셔서 본인의 투자 목표가 있으실 텐데 많은 전문가님들이 뭐 이야기하시겠지만 저도 이 투자를 큰 금액은 아니지만 투자를 해보면 네. 늘 그 마음의 욕심을 좀 비워야 되고 손절도 해야 되고 네네. 익절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그냥 반도체주 잘 지켜보고 계시다가 본인의 투자 수익률 나오시면 네. 거기서 과감하게 익절도 하시는 네.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에 대한 우려로 좀 타격을 입는 그런 뭐 이런 섹터나 이런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또 수혜주라고 봐도 될까요? 좀 전쟁에 대한 수혜라 좀 수혜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또 마음 아픈 상황이긴 한데 제가 계속 시동을 거는 이유가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이 비트코인이 7% 넘게 급등을 하면서 5,1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기도 한다고요? 지금 비트코인 제가 말씀드렸지만 1월 2일자 기준으로 해서 네네. 비트코인은 약 9%, 이더리움은 28%, 리플은 6%, 솔라나는 40.6%가 마이너스 상태예요. 1월 3일자 기준. 네네. 그러니까 2달 좀 된 그렇죠. 기준에 네네. 이었는데 이제 어제 그 잠깐 9%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아마 약간 보합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더리움은 아직도 한 8%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그 시세를 계속 시시각각 24시간 변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기준점을 잡기 비트코인이라는 상당히 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한 2,914달러 정도 가는 것 같고 네. 그 비트코인은 41,800달러 선에서 지금 공방을 좀 벌이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5,100만 원대. 네, 그러니까 5,1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 그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아마 가상 자산은 확실하게 이제 들어오는 것 같고요. 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에 서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가상자산 연구에 관한 그거를 행정법에 그렇죠. 설명을 했다 그러죠. 네. 근데 이제 CBDC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전 세계가 다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벌써 작년에 CBDC에서 한국은행에서 실증 테스트 들어갔습니다. 실증 테스트 들어가서 네. 그라운드 엑스인가 그 회사가 아마 오. 한국은행에서 입찰 받아가지고 네네. 지금 CBDC를 아마 실증 테스트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2017년에 한국은행에서 CBDC 연구에 CBDC에 관한 그 강연회를 간 적이 있어요. 네네. 한국은행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지금 아주 유용한 강좌를 해주십니다. 무료로. 지금은 코로나라서 이제 줌으로나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는데 네네네. 그 전에는 큰 강당에서 빌려서 한 몇백 명 들어간 강당에 빌려서
매주 금요일마다 한국은행에서 그 경제 금융 강좌를 해주셔요. 아, 무료로. 네네. 아주 좋습니다. 오, 네. 근데 제가 2017년 더운 여름날 어느 날이었었는데 네. 제가 신청을 했는데 이제 거기 갔어요. 네. 복도까지 꽉 차서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그날 주제는 뭐였냐면 중앙은행 화폐, CBDC,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국은행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그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는데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결국 그 2017년이 벌써 5년 전이잖아요. 네. 4년, 5년 전에도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CBDC에 대한 연구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바이든 대통령도 그동안에는 그 미국이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은 소송도 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상황에서만 쉽게 말해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네. ETF도 이제 선물로만 현재 승인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계속 규제 방향으로만 갔는데 네. 이번에 법안에 서명한 건 뭐냐면 좀 제대로 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해라. 그러니까 CBDC에 대해서도 제대로 연구하고 네. 보안이나 금융 안정성에 대해서는 국가 보안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라. 그래야지만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있거든요.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아마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그 정계에서는 가상자산,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바이든 대통령도 이거는 그냥 놔둘 문제가 아니다. 네.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 아마 네.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네. 지금 가상자산들이 많이 가격이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여러분들도 그 가상자산 투자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뉴스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맞습니다.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리고 종목도요. 그 가상자산의 그 발행위원회, 네. 위원회의 성격을 잘 보시고 네. 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냐, 또 신뢰할 수 있는 그 개발자들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시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저한테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발행했는데 좀 그 도와달라는 분들이 좀 오셨었거든요. 상담을 네네. 한 적이 있는데 네네. 그분들은 이 도박 사이트에서 거래가 됐어요. 세계적으로 될 수 있다는 도박 사이트에서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깜짝 놀란 게 네. 외국은 그게 합법적인데 우리나라는 불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연예인이나 뭐 사회 지도층 인사나 이런 분들이 그 외국에 나가서 뭐 불법으로 카지노하고 그러다가 뭐 그쵸, 처벌받고 막 그 맞아요. 외환관리법으로 처벌받고 네네. 막 이러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하신다 그래서 그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네네. 그래서 우리 그 코인들이 제대로 된 코인인지 아닌지를 네. 알트코인 이런 부분들 제대로 보시려면 위원회가 어딘지 그 신뢰할 만한 개발자인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 세계적인 부호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가 이제 대통령이 또 가상화폐 연구까지 지시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치호 위원님 모시고 국내 시장 및 투자 전략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전문가님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한치호 위원님의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